반갑습니다. 네, 아주 많이 반갑습니다. 손이 다 시리네요. 제가 손이 시리고 발이 시린데 우리 보살님들은 얼마나 손발이 시리겠습니까? 이 대웅전에 좀 불이 따뜻하게 들어오고 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다 돈이라서 세상 일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창밖을 보니까 창이 아니구나. 법당 밖에 이렇게 보니까 벌써 단풍이 막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은행나무, 우리 종무소 앞에 있는 저 큰 은행나무는 벌써 색깔이 이제 상당히 많이 노란색은 아니지만 많이 옅어졌습니다. 바야흐로 가을이 아주 빨리 총알처럼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을이라 하는 것은 언제 오나 기다리고 있다 보면은 오는지 가는지 알게 모르게 옆에 쓱 왔다가 가을이구나 하고 좀 이제 지금부터 나도 한번 낭만에 빠져볼까 싶으면 손이 시리고 발이 시리고 찬바람이 쌩쌩 불고 막 겨울이 와버리는데 올 가을은 가을인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전에 찬바람이 부네요. 요즘 세상이 참 사람 사는 세상이 각박하다고 자연까지 각박해지니까 이게 사람이 지은 업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낙엽을 보니까 낙엽을 가지고 법문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항상 있는 그대로 바라봐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 과연 있는 그대로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 하는 걸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을에 물든 단풍을 보면 붉게 노랗게 아름답게 물든 단풍을 보면 누구나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 아름답구나. 정말 멋있다. 다들 주머니에서 핸드폰 꺼내서 한 카트 사진은 다 찍습니다. 우리는 이 가을의 단풍을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고 사진으로 남기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바쁜 일상 속에서도 좀 감성에 젖어보고 사는 게 뭔지 인생이 뭔지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도 하고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낙엽과 단풍을 보면서 감성에 젖고 그 아름다움에 취합니다. 특히 가을은 하늘도 새파란색으로 푸르다 보니까 대비가 돼가지고 정말 1년 중에 우리 사람이 보기에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은 이 가을에 며칠 안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가을을 참 단풍을 아름답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단풍이라 하는 것은 이파리가 붉게 물든 거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파리가 늙어서 병이 든 거예요. 우리 여기 이제 계시는 나이 드신 보살님들처럼 나이가 드셔가지고 피부가 쪼글쪼글해지고 허리가 꾸부정해지고 젊었을 때는 뽀얗던 피부가 얼굴에 검부섯이 피고 나뭇잎이 넓고 병든 겁니다.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는 나뭇잎이 이렇게 넓고 병든 걸 보며 참 내가 늙어가듯이 나뭇잎도 저렇게 늙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울 수가 있는데 왜 우리 사람들은 나뭇잎이 넓고 병든 것을 보고 아름답다, 너무 멋있다, 단풍도 좋은데 우리
놀러 가야지, 단풍 구경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할까? 한번 의문을 가져볼 만합니다. 그 다음에 단풍이 이렇게 붉게 물들어가지고 나무에 매달려만 있으면 또 뭐 그런 대로 봐줄 수 있는데, 이게 또 바람만 쓱 불면 우수수수 떨어져요. 그냥 추풍 낙엽처럼 떨어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길바닥에 막 뒹굴어요. 또 요즘 사람들은 다 차를 가지고 다니니까 차가 한번 휙 지나가면 길가에 그 낙엽들이 막 춤을 춥니다. 그죠?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또 멋있다고 감탄을 합니다. 근데 낙엽이라 하는 것은 떨어진 이파리다. 다시 말해서 늙고 병들어서 더 이상 나무에 매달려 있을 힘이 없으니까 떨어져서 죽은 거죠. 쉽게 말하면. 낙엽이라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죽은 나뭇잎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낙엽이 쫙 깔린 가을의 그 길을 보며 이 센치멘탈해지고 뭐라 그래야 되나? 감상해졌고 막 그럽니다. 쉽게 말하면은 사람들이 이 앞에 막 수백 수천 명이 막 시체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데 그걸 보고 야, 멋있다, 낭만해졌고 그러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뭇잎에 늙고 병들고 죽는 모습을 아름답게 멋있게 바라봅니다. 노, 병, 사, 생이 빠졌잖아요. 사실은 생도 마찬가지죠. 나뭇잎은 언제 태어나는가? 봄에 태어납니다. 실록, 봄에 새순이 막 나올 때 산이 가장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실록이라는 것은 그냥 녹색이 아니고 새로울 신자를 써서 녹색은 녹색인데 특별히 새로운 녹색이다. 정말 멋있는 녹색이다. 해서 우리 사람들은 나뭇잎의 생로병사에 대해서는 아름답다고 멋있다고 극찬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자신들의 생로병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 생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축하를 합니다. 그죠? 태어나는 것을 저주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우리들은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공포심을 가집니다. 불안해하고. 참 이상한 일이다. 낙엽의 생로병사에 대해서는 그런 좋은 감정을 가지면서 왜 우리 자신들의 생로병사에 대해서는 양극단의 복잡다단한 그런 감정을 가질까? 이런 의문을 이 찬바람 부는 손이 시린 가을에 우리가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다. 공감하십니까, 여러분? 네, 한번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어떻게 보면 단순합니다. 눈으로 보기에 빨갛고 노랗고 멋있게 보이거든. 멋있게 보이니까 멋있게 생각하는 겁니다. 누굴 탓하겠습니까, 우리가? 내 눈에 멋있게 보이는 걸 어떻게 해? 그죠? 멋있잖아요. 그전에는 녹색밖에 없었는데, 울긋푸릇, 온갖 색의 그 뭡니까? 경연장이 펼쳐지는 거야. 우리가 보기에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멋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따지면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또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자. 이 이야기는 이런 거죠. 우리가 보기에 본대로 우리는 느꼈을 뿐이다. 본대로 그대로 느꼈다. 이겁니다. 그럼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자. 어제 이제 저희 송강사에서 답의를 한 스님을 답의를 했습니다. 입적을 하셨는데 저희 이제 굳이 뭐 중족부는 개족부라고 하지만 그래도 족부를 따지자면 저한테는 이제
조카뻘 되는 스님이 돌아가셨어요. 다비를 했습니다. 이제 그 스님 본명이 동오 스님이.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지금까지 근 20년 가까이 동오 스님이 따로 있고 동호 스님이 따로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동호 스님은 뭐 자주는 아니지만 이 정심사에서 가끔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보면 혹시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동호 스님은 뭐 1, 2년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뭐 자주는 아니지만 꾸준히 보는 스님이었고 나름 선방을 열심히 다닌 스님이었어요. 근데 동오 스님은 저는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근데 이제 동오 스님이 돌아가셨대. 근데 이제 그 스님 사행사제들이 숫자가 몇 안 돼가지고 이 사람이 나고 죽는 문제는 큰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요 정신사에 있는 스님들, 성광사에 있는 스님들이 이제 뭐 다 같이 도와서 발붙고 나서서 뭐 장례도 치르고 원구도 뭐 저기 뭐 인천에서 모시고 오고 뭐 하여튼 내가 생각하기에는 전혀 모르는 스님인데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송광사 스님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제 다비를 했습니다. 심지어 어제는 방장 스님까지 다비장에 나오시고 뭐 어른 스님들 다 나오시고 그러면 이제 강원 학인들 사중에 있는 스님들 당연히 다 나오는 거죠. 이런저런 스님들 다 모여서 다비를 했습니다. 이제 한편으로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아무리 송광사 스님이지만 지금까지 송광사에 발 한 번, 좀 표현이 그렇지만 얼굴 한 번 내비치지 않은 스님인데 굳이 우리가 이렇게까지 지극하게 가로 열고 엄청난 돈을 쓰면서까지 가로 닫고 할 필요가 있나? 고생하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다비장에 가서 그 스님 사진, 영정사진을 보니까 동호 스님이야. 동오 스님으로 그 동오 스님이 사실은 내가 아는 동호 스님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나는 있지도 않는 동호 스님을 실제로 있다고 생각을 하고 동오 스님은 지금까지 자주 왔는데 코빼기도 안 보인 그런 참 자기밖에 모르는 스님으로 이렇게 매도를 했던 거죠. 근데 사실은 같은 사람이었어요. 동오 스님과 동호 스님은 같은 사람이었어요. 내가 이름이 헷갈려가지고 다른 사람으로 생각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제 영정사진을 보기 전까지 나는 동오 스님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어요. 근데 영정사진을 보고 나서는 너무 미안한 거지. 아이, 동호 스님이었네. 이런 참 세상에 이 스님이 이렇게 빨리 가다니. 미안하기도 하고, 그 전에 그런 좀 섭섭한 생각을 했던 자신에 대해서 미안하기도 하고, 또 요즘 나이로 치면은 56이면 뭐 결코 많은 나이가 아닌데, 그 나이에 일찍 간 게 또 참 안타깝기도 하고, 상당히 미안했어요. 영정사진을 보기 전, 본 후, 동오 스님이 입적했다는 것은 그 전이나 후나 달라진 건 하나도 없죠.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내 마음속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있었던 겁니다. 보면 큰 변화가 있었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나는 있는 그대로 봤습니다.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 정확하다고 생각을 당연히 했고 그 생각에 바탕에서 이런저런 동호 스님의 여러 가지 장례 절차나 관련된 실무적인 일들을 본의 아니게 우리 다른 스님들과 같이 나서서 했고 근데 나는 분명히 내가 본 대로 내가 기억하는 대로 생각하고 느꼈는데 그것을 내가 영정사진을 보기 전과 본 후에 내 마음이
완전히 다르더라는 거지. 분명히 있는 그대로 나는 보고 생각을 했는데 왜 다를까? 이 점을 또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미 오래전에 우리 원효 스님께서 이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원효 스님이 해골물을 마시고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서 중국 당나라 유학길을 오르던 중에 돌아오셨다라는 그런 잘 아는 이야기가 있죠. 굳이 다시 한 번 더 짧게 이야기하자면 이 의상 스님과 원효 스님이 그 당시로는 선진국인 당나라에 선진불교를 배우기 위해서 유학길에 올라가지고 어느 날 가던 길에 밤에 잘 데가 없어가지고 동굴 같은 게 있어서 거기서 하룻밤을 잤는데 새벽에 한밤중에 원효 스님이 목이 말라서 잠이 깼어. 그래서 어두운 밤에 막 더듬어 보니 옆에 무슨 이렇게 약간 이런 좀 그릇 같은데 물이 담겨 있어서 그 물을 맛있게 마시고 잔 거죠.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것이 그릇이 아니고 해골 바가지였던 거지. 해골 바가지가 아니고. 그 원효 스님은 해골에 담긴 물을 마신 거죠. 그래서 원효 스님이 크게 깨친 바가 있어서 의상 스님 당신은 유학을 가시오. 나는 유학 가지 않고 신라에 남아서 더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학길을 포기하고 돌아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때 항상 교훈으로 내세우는 게 뭡니까? 세상 모든 것은 고기만 끄떡거리지 말고 그렇지 마음먹기 달렸다. 이걸 원효 스님이 깨치고 유학길을 더 이상 나는 중국 가서 당나라 가서 공부할 게 없어. 세상 모든 건 마음먹기 나름인데 그래서 빠꾸를 해서 쉬운 말로 다시 신라로 돌아왔다. 그래서 일체는 유심자다. 세상 모든 것은 마음먹기 달렸다. 라는 걸 이야기할 때 우리는 원효 스님 이야기를 꼭 합니다. 그죠? 이거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원효 스님이 해골물을 마시고 깨친 게 세상 모든 게 마음먹기 달렸구나 라고 깨친 걸까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다시 말하면 자, 이게 내 앞에 지금 무슨 물인지는 모르겠지만 따뜻한 물이 있어요. 내가 이거는 인삼차야 라고 마음먹으면 이게 인삼차가 됩니까? 됩니까, 여러분? 되는 모양이네. 대답이 없는 걸 보니까. 인삼차가 안 됩니다. 먹어보니까 인삼차가 아니네. 인삼차가 안 됩니다. 내 앞에서 자식이 굶어 죽어가는데 내가 마음먹기를 내 자식은 내일 아침이면 건강하게 두 발로 벌떡 일어나서 씩씩하게 돌아다닐 거야 라고 마음먹으면 그 자식이 내일 아침에 거짓말처럼 두 발로 벌떡 일어나가지고 씩씩하게 뛰어다닐까요? 안 그렇죠. 당연히 아니지. 굶어 죽어가는 자식이 살리려면 뭔가를 먹여야지. 내가 마음 먹는다고 그게 변합니까? 이거는 부처님도 못해요. 그죠? 부처님도 못합니다. 부처님도 병이 걸려가지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부처님이 병이 걸렸을 때, 내가 병이 걸렸구나. 그럼 내가 마음 먹기를, 내가 조금 더 중생들을 위해서 교화를 해야 되니까 한 3년은 더 살아야 되겠다. 내일 아침에는 병이 싹 나아 있을 거야. 라고 마음 먹는다고 되냐 이겁니다. 그건 부처님도 못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깨치고 나서 얻은 신통력 5가지에는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인터넷 검색해보면 다 나옵니다. 어떤 신통력을 얻었는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면 원효 스님이 깨쳤다는 게 도대체 뭘까? 과연
세상 일은 마음먹은 대로 다 되는 걸까? 우리가 한번 의문을 품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화엄경에서 나오는 아주 유명한 개송이고, 제가 법문할 때도 한번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마음은 화가와 같다라는 그 아주 유명한 개송이 있습니다. 마음은 화가와 같아서 세간의 모든 것을 그려낸다. 온이 마음 따라 생기느니 일체가 마음에서 만들어진다. 이런 개송이 있습니다. 이 개송을 우리는 잘못 이해를 하면 일체 유심적,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라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분명히 여기서 화엄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마음은 화가와 같다. 그래서 마음이 그린다고 했어요. 마음이 뭘 만드는 게 아니고 마음이 그리는 겁니다. 자, 내가 저 앞에 바람이 불어서 우수수 지금 은행잎이 막 바람에 흩날리고 있습니다. 저 풍경은 내가 그려요. 물론 그림 솜씨는 없지만 그린다고 칩시다. 그래서 그린 그림하고 실제 저 풍경이 완전히 똑같습니까? 그거는 사진으로 찍어도 똑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사진으로 찍고 나서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빛의 양도 다를 거고 바람이 부는 각도도 다를 거고 흔들리는 모양도 다를 거고 자세히 보면 뭔가 달라도 다릅니다. 왜? 세상 모든 것은 찰나찰나 변하니까. 자, 마음은 화가와 같다. 마음이 세상을 보고 그림을 그려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우리가 보는 세상은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보느냐 아니면 마음이 그린 그림을 보느냐 이걸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은 마음이 보는 그림을 우리는 이 세상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단풍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왜? 마음이 아름답게 그렸으니까. 나는 그냥 있는 그대로 봤어요. 근데 마음이 아름답게 단풍을 그렸어요. 그러니까 내 눈에는 단풍이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그게 어떤 관점에서는 넓고 병든 모습이겠지만 내가 그린 그림 속의 단풍은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죠?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마음이 보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이 세상이 아니고 마음이 그린 그림을 본다 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할 필요가 있다. 그럼 두 번째 제가 이야기했던 그 동오 스님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억하고 있는 사실, 그런 사실들을 바탕으로 나는 동오 스님에 대한 내 나름의 생각을 만들었어요. 그러나 나는 이 사실이 철석같이 이거는 사실이다. 요즘 말로 팩트다. 팩트 체크를 했다. 나는 근거는 없지만 단정을 짓고 사실에 입각해서 내 나름대로 동오 스님에 대한 내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나는 동오 스님을 있는 그대로 생각한 거예요. 다만 내가 동오 스님에 대한 그림을 그릴 때 내 마음이 동오 스님에 대한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그린 겁니다. 좀 자기 혼자서만 생활하는 스님으로 막 내가 그려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내가 동오 스님은 혼자 사는 스님이구나 라고 내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영정사진을 보니까 내가 잘못 알았던 거지. 원효 스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곰곰이 생각하면 원효 스님이 한밤중에 물을 마셨어요. 그 물을 마실 때 원효 스님이 이 물은 해골에 담긴 물인데 나는 해골에 담긴 물이라서 더럽거나 무섭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원효 스님이 그렇게 마음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까 세상 모든 일은
마음먹은 대로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걸까요? 아무리 원효 스님이지만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원효 스님은 그냥 새벽에 한밤중에 잠이 깨서 내가 있는 그대로 본다고 하는 게 사실은 내 마음이 그린 그림을 내가 보고 있구나. 사실 원효 스님이 어떤 크게 깨친 바가 있는 것은 깨친 계기가 된 것은 아침에 나는 그냥 물이려니 생각했던 것, 물이려니라는 생각도 안 했겠죠. 자다가 일어나서 마셨으니 아침에 보니 그게 해골물이었던 거예요. 그 사실에 놀란 거죠. 아니 이게 해골물이었는데 어떻게 내가 이거를 마실 수가 있을까? 거기에 충격을 받은 거죠. 그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으니까 마셨는데 지금은 해골물인 걸 아니까 그런 물을 내가 마시다니 아이고 이렇게 놀랄 일이 있나 라고 충격을 받고 이 충격에 대해서 우리 같았으면 에이 참 세상에 별일이 다 있네 그러고 넘어갔겠지만 큰 스님이라서 그 일을 곰곰이 생각을 한 거죠. 왜 내가 놀랬을까? 왜 내가 당황했을까? 생각해 보니 아까 말한 그런 우리는 마음이 그린 대로 세상을 보는구나. 그때 내 마음은 아주 청량한 물, 나의 갈증을 싹 없애주는 물로 내 마음은 한밤중에는 그렇게 그렸고 아침에는 내 마음이 이것을 해골 바가지에 담긴 물로 그린 거예요. 그래서 한밤중에는 기분 좋게 마셨고 아침에는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마음은 화가와 같다. 그림을 그리는 화가와 같다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는 잘 알 필요가 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첨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그림을 그리고 마음이 그 그림을 본다는 게 나는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렇죠? 마음이 보고 마음이 실제 있는 그대로의 세상 우리가 이걸 불교에서는 뭐라 그러죠? 뭐라 그러죠? 실상이라고 하죠. 실상.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마음이 보고 그거를 마음이 그리는데 왜 자기가 그린 있는 그대로의 실상은 안 보고 자기가 그린 그림을 보고 이것이 있는 그대로의 세상이라고 착각을 할까? 마음이. 참 이상한 일이죠. 왜 그럴까?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가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백내장 수술을 했습니다. 백내장 수술을 하신 분은 제가 뭐 굳이 이야기를 안 해도 잘 아시겠지만 세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죠? 하신 분 없나요? 없구나. 다들 저보다 눈이 좋으시네. 부럽습니다. 저는 60도 안 됐는데 백내장 수술도 하고 참. 어쨌든 백내장 수술을 하면 한쪽만 문제에서도 양쪽 다 해야 돼요. 왜냐하면 백내장 수술은 쉽게 말하면 눈의 수정체를 인공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꾸면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이쪽 눈이랑 이쪽 눈이 시력만 달라지는 게 아니고 보이는 것 자체가 달라요. 서로 완전히 다르니까 헷갈려서 못 봐. 그러니까 하려면 양쪽을 다 해야 돼요. 근데
동시에 양쪽을 다 하면 한 이틀 동안은 봉사가 돼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루 수술하고 하루 쉬었다가 그 다음날 이틀 뒤에 또 나머지 수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이틀 동안 아주 보통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특이한 체험을 합니다. 나는 뭐 아무것도 안 썼는데, 안경도 안 쓰고 선글라스도 안 쓰고 아무것도 안 썼는데 수술한 눈, 이렇게 세상을 보면 세상이 너무나 선명하고 전체적인 색깔이 깨끗하고 파래요. 이게 파란색 계통이라. 근데 요렇게 보면 세상이 너무나 깨끗하고 선명해. 근데 원래 눈, 원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이쪽을 수술한 눈을 가리고 원래 눈만 가지고 보면 세상이 희미하고 중간중간에 막 그 상이 막 일그러지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색조가 약간 붉은수리한 그 기운이 돌아요. 전체적으로. 쉽게 말하면 우리 이렇게 카메라 앞에 뭐 파란색 뭐 필터를 끼운다. 이쪽은 빨간색 필터를 끼운 것 같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럴 때는 이제 깨달았다는 표현 쓰면 안 되지. 남들이 들으면 착각하니까.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나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본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내가 보는 거예요. 내 눈이 어떠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젊었을 때 건강한 눈이 보는 세상과 나이를 먹어서 노쇠한 눈이 보는 세상이 다르더라는 겁니다. 완전히 다르더라는 겁니다. 이거는 경험하지 않은 이상은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사진도 찍을 수가 없어. 내 눈에만 그렇게 보이니까 사진도 못 찍어요. 이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보는 거예요. 내 눈이 이 세상을 어떻게 내 안에, 그러니까 망막에다가 이 상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나는 내 눈에 만들어진 이 망막에 맺혀진 이미지, 그것을 나는 이 세상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내가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그죠? 눈이 없다. 뭔가 볼 수 있는 기관이 없다. 그러면 내가 이 세상을 볼 수 있습니까? 아니, 그러면 손으로 보면 되지. 손으로는 느끼는 거죠.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본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기에 있는 뭔가가 아니고 사실은 내 눈에 맺힌, 쉽게 말하면 사진기에 필름 같은 걸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이라고 단정 짓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그림을 그린다라는 말은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겨먹은 자체가 우리는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없어요. 내 눈이 본 대로 이 세상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 눈이 본 그에 바탕을 해서 내 마음이 거기에 이런저런,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거하고 사진을 찍는 건 다릅니다. 그림을 그릴 때는 나는 똑같이 그린다고 하는데 내가 평소에 그림을 그리는 습관, 내가 좋아하는 패턴, 내가 좋아하는 색깔, 이런 것들이 가미가 돼요. 근데 사진은 착 찍으면은 기계가 하는 거니까. 그죠? 기계가 하는 거니까 그런 개인의 습관이나 뭐 기호나 개성 같은 게 안 들어가죠. 마음은 사진을 찍는 게 아니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내 마음이 볼 때 이미 이 세상에 대한 나의 감정, 나의 느낌, 나의 생각이 이미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엽을 보는 순간 저것은 낙엽이다. 저것은 사실은 나뭇잎이 넓고 병들어서 색깔이 저렇게 노랗게 변한 것인데 내 눈에 아름답게 보이는 것일 뿐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보는 순간 생각하는 게 아니고, 보는 순간 노란색 낙엽이 눈에 확 들어오고, 보는 순간 야 멋있다라는 그런 감정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원효 스님이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일체 유심조라 하는 의미를 우리는 마음은, 이 세상은 마음 먹은 대로 다 되는 거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마음은 화가와 같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것은 내가 그린 그림을 보고 있다. 이 점을 우리는 명심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연기 실상을 깨닫는다는 말은 뭐냐? 그거는 사실 깨달아 봐야지만이 그것이 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깨닫지 않고는 절대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마치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볼 수 없듯이, 근데 이제 깨치면 있는 그대로의 세상에 대한 그 어떤 강렬한 체험,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모든 세상이 다 연결되어 있고, 그 실제의 모습과 내가 보는 이 세상이 다르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쳐서 삶이 달라지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깨쳤을 때 세상은 어떻게 변하는가에 대해서는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저는 세 가지 예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낙엽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어제 입장하신 한 스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세 번째는 원효 스님의 일화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야기하는 바는 우리는 이 마음이 그린 그림을 보고 있다. 그것을 실제 세상이라고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다. 이 사실을 깊이 명심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몇 가지 공지사항 오랜만에 있습니다. 첫 번째, 요즘 이제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가 되어서 우리가 조금 코로나 방역에 조금 느슨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발열 체크하고 참석자 명단 작성하는 거 종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잊지 말고, 비록 거리두기 1단계지만 이 명단 작성해야 됩니다.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500난 대제가 10월 28일에 10월 28일 날 입제해서 11월 17일 날 회양을 합니다. 아직 그 500난 접수 안 하신 분들은 꼭 접수하셔가지고 나한님과의 인연을 작년에 맺으신 분과 계속하면 더 좋겠죠. 나한님과의 인연을 계속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중구절 천도제가 25일입니다. 10월 25일. 오늘이 10월, 하여튼 내일이죠. 내일 모레? 일요일 날. 중구절 천도제 종무소에 관심 있으신 분은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단풍 이야기로 시작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 코로나 때문에 거의 1년이 끝나가는 이 시점까지 성지순례 한 번 못 가보고, 작년에 그 매달 가던 길 따라 절 따라도 한 번도 못 가고, 올해를 마감해야 되는 이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근데 마침 지금 조금 거리두기가 풀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모르니까 길 따라 질 따라 11월 달에 가기로 했습니다. 11월 10일 화요일 오전 8시 우리가 항상 하듯이 요 정심사 버스 정점에서
버스 한 대 출발합니다. 이번에 어디로 가냐면 무주에 있는 적상산이라는 곳이 단풍이 아주 멋있답니다. 단풍 구경도 하고 거기에 안국사라는 절이 있는데 그게 조선왕조 실록을 보관했던 곳이다 이럽니다. 그래서 조선왕조 실록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또 무주하면 뭐가 있죠? 스키장 있잖아요. 거기서 곤돌라를 타고 쫙 정상까지 올라가서 경치도 한번 쫙 보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또 다시 뭐 2단계로 강화되면 취소가 되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아쉬운 마음에 길 따라 11월 달 가기로 했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 관심 있으신 분 동참 바랍니다. 물론 마스크 꼭 버스 안에서도 해야 되고 오며 가며 해야 되고 방역 지침을 잘 지키는 선에서 할 예정입니다. 이제 가을 성지순례는 제가 보기에도 무리가 있어가지고 그거는 곤란할 것 같고 길 따라 절 따라만 한번 이렇게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같이 이번 가을을 좀 많이 마음속에 담아올 수 있는 기회를 갖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공사를 한참 올라오는데 하고 있지요. 상수도 공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작년부터 논의가 되어서 올해 예산이 책정되어서 설계 여러 차례 수정한 끝에 이제 막 공사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정심사가 지하수를 먹었는데 상수도가 공사 끝나면 들어옵니다. 정심사에도. 이거 뭐 시에서 이렇게 배려해 준 건 고마운 일입니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당분간 이제 차량 통행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불편하겠지만 그런 거 양해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생일 맞으신 분 김태승 불자님 나오셨나요? 요거도 근데 이분들 받아가는지 모르겠네. 정무소에서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